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여론 분석 전문가들이 꼽은 관심 지역과 이번 총선의 변수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두 분을 모시고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가 어느덧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시간 또 안 남았네요. 7시간 가량 지나면 이제 공식 선거 운동도 종료가 되고 그야말로 국민의 선택만 남은 시점인데 21대 총선 뚜껑을 열어봐야지 결론을 알겠지만 두 분 워낙 여론 분석의 전문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시니까 뚜껑을 그래도 열어봤을 때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면 하나만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뭐 살짝 먼저 열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그거는 선거법에도 걸리고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투표율이 되겠죠. 제일 궁금합니다. 투표율이 예. 과연 또 20대 또 60세 이상 투표율 어떻게 될지 좀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그 관심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미리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투표율이 그동안에 이제 지난 16년 전인가요? 2004년 총선 때가 투표율이 가장 총선 중에서는 높았었는데 네. 과연 그때를 깰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게 사전 투표율만 봤을 때는 또 사전 투표를 시작한 2014년 이후에 가장 높았기 때문에 가장 높죠. 예, 이게 분산 투표냐 아니냐 이런 또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투표율이 또 그만큼 높아질 것이냐라는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살짝 하나 궁금해지는 게 이게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투표 용지가 어떨지 궁금해서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거 아니었는데 예. 과연 어떻게 지금 기표가 돼 있는지 그 상태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는 윤희웅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숨은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잡히지 않는 이제 그런 응답들이 이제 뭐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네. 어떤 특정 성향에 있는 분들은 또 체계적으로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판에 표심에 이제 나가는 것인데 여론조사를 우리가 볼 때는 수치가 높고 낮음을 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선거 행위와 관련해서 투표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 투표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스트렝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래서 의지가 강한 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것이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어느 쪽을 지지하는 성향이 있더라도 투표장에 안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이제 투표 의지가 어느 쪽이 더 많은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숨은표가 있었다, 뭐 어디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 이제 숨은표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투표 의지를 가진 유권자들이 어느 쪽 진영에 더 많을지 여부 그것이 이제 선거 결과 실제 여론조사랑 차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저는 가장 이제 궁금하다고 할 수 있겠고 예. 지금 아까 이제 사전 투표율 얘기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사전 투표 제도는 원래는 본투표의 보조적 수단으로 우리가 많이 인식되었지만 이제 14년 도입된 이후로 많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실제 이것이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통상의 본투표일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투표일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유권자들이 과거에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전략적 표심이 들어있는 것인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사전투표에서 담겨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나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논의가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단계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각 정당이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자막을 통해서도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 뭐 제각각 해석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현실 정치 선거운동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제각각 해석을 통해서 잠시나마 네. 좀 이렇게 즐겁고 희망을 갖는다면 그 또한 뭐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이건 이제 우리가 뭐 동상이몽, 봅니다. 아전인수로 좀 깎아내리기도 하는데 사실 정당으로서는 그렇게 또 필요한 것이 네. 그런 또 자신만만 네. 또 본인들이 더 유리하다는 지형에 또 이야기를 해야 지지층들이 내일이 또 선거일이니까 그렇죠. 남아 있어요. 예. 아직 승부가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또 태도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두 분께 이번 지역구 253곳 중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과 그리고 그 외 지역권 중에서 관심 지역을 좀 한 곳 정도씩을 좀 선정을 해 주십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윤희용 센터장께서는 어디를
하셨죠? 일단 수도권은 네. 인천 동구 미추홀 네, 그렇습니다. 이쪽을 지목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인천 동구 미추홀 이제 지역구인데 이 지역에서는 이제 3자 대결 양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그림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남영희 후보, 전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었는데요. 이제 후보로 나서 있는 상황인데 보수에서 분열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원래 후보는 이제 안상수 후보인데 전 이제 인천시장이었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원래 이제 연고가 있고 현역 의원이었던 사람은 이제 윤상현 후보입니다. 후보죠. 무소속인데. 지금 보게 되면 많은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보수 후보들 중에서는 안상수 후보, 미래통합당의 후보보다는 무소속인 윤상현 후보가 이제 좀 더 네. 지지율이 높은 상황들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른바 뭐 민주당 후보 남영희 후보와 윤상현 후보 간의 양자구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된 것 맞습니다. 같네요.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상 유권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제 전략적 단일화를 이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고요. 이 지역에 어쨌든 뭐 여당에 대한 이 지역에서도 뭐 강세 흐름들이 이제 좀 보이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에서는 이제 윤상현 후보가 사실은 지역 유권자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대 관계를 강하게 가져가는 이제 후보고 그래서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도 네. 사실은 선거 임박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당선이 되었던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무소속으로 나와서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윤상현 후보와 지역 유권자들과 상당히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윤상현 후보와 이제 여당의 후보 남영희 후보 과연 이제 어느 쪽으로 표심이 기울어질지 중간에 있는 이 통합당의 안상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이 과연 더 윤상현 후보 쪽으로 쏠릴지 아니면은 그대로 이제 안상수 후보에 남아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이 지역에서는 보수 쪽에서의 이제 후보를 계속 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바뀔지 여부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께서는 네. 서울 광진을을 꼽아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이 저희도 다뤄왔던 지역인데 네. 민주당에서는 고민정 후보, 통합당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격돌을 합니다. 그만큼 관심 지역이죠. 많이 다룬다는 것은 초접전 지역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 의미가 또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네. 지역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후보 또 미래통합당의 오세훈 후보인데 16일이 되면 후보들마다 울고 웃을 네. 곳이 많을 거예요. 그중에서 저는 대표적인 곳이 이 곳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만큼 박빙인데 첫 번째로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고민정 후보가 청와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그것이 또 투영될 수도 있는 선거구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차기 대선 후보의 운명이에요. 오세훈 후보가 여기에서 1년여 정도 가까이 표를 밭을 갈아왔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당락 여부에 따라서 복인의 정치적 미래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이 사실상 아직까지는 현역 의원이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추 장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검찰과 또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 지역에서의 이 여당 후보가 당선될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추 장관의 지역 영향력까지도 확인하는 게 되는 부분인데 사전 투표율이 평균보다 높았어요. 네. 그런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 지역만큼은 젊은 세대의 투표 여부, 본선거일 그리고 50대 이상, 60세 이상의 여성표가 과연 누구에로 갈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이웃 성동구하고도 경제적으로 발전적으로 또 발전 관련해서 비교가 됐던 만큼 네. 과연 지역 경제 부분을 어떤 후보가 잘할 수 있다고 평가할지 막판 표심도 중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수도권 선정한 지역의 이유와를 듣고 왔고요. 이번에는 지역권,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선정을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윤희영 센터장님은 대전 중구를 꼽으셨습니다. 이곳은 민주당에서 황운하 후보가 그리고 통합당에서 현역 의원인 이은권 후보가 맞붙게 된 지역입니다. 예, 이 지역은 뭐 사실 많이 알려진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보시는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후보, 예, 지금 이른바 검찰 저격수로 이제 알려져 네. 있고 울산 지역 경찰청장을 지냈고요, 대전에서도 지냈던 것인데요. 지금 거기에 이제 맞서서 현역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이은권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황운하 후보가 이은권 후보에 도전하는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전 중구잖아요. 근데 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대전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그래서 있네요. 대전이 예. 확장이 되면서 사실은 중앙에 있던 것이 밑으로 간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구도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이제 학생들 어린층이 이제 없어가지고 그것이 지역의 이제 문제이기도 한 상황이긴 한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론조사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황운하 후보가 원래는 지지율이 상당히 제약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이제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도 있었고 검찰과 거꾸로 온 관계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지가 제약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나오는 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경쟁 구도를 보이거나 다소 우세하는 흐름들도 보이는 네. 결과들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이례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사실 이제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같은 고등학교의 4년 선후배 그렇죠. 예. 관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전 중구라고 하는 지역이 과거에 한번 전국적 언론은 강하게 이제 탔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집창촌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철거를 하고 폐쇄를 하는 과정들이 이제 있었고 그것이 상당히 잘했다라고 하는 이제 미디어의 주목,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던 한 2008년인가요? 기억하는데요. 예. 당시에 이 지역의 구청장이 바로 이제 이응권 후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지역의 경찰서장을 담당했던 사람이 황운하 후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두 인물이 굉장히 협력을 해서 성과를 이뤄낸 것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경쟁자로 만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얄궂은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지금 이 두 사람 어쨌든 황운하 후보, 뭐 이응권 후보도 현역 후보이기 때문에 주목되는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황운하 후보가 당선될지 여부에 따라서 어쨌든 경찰권의 뭐 이제 수사 독립권이라든가 또는 검찰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향후에 향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주목이 되는 지역이다 할 수 예. 있겠습니다. 두 후보의 그 과거 관계는 잘 몰랐는데 듣고 나니까 페어플레이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소주 한잔 하셔도 되는 뭐 그런 후보들 아닌가 싶습니다. 배종찬 소장님은 대구 수성갑을 꼽아주셨습니다. 역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네, 이번 총선의 의미를 부여할 때 가장 크게 의미를 두는 부분이 바로 차기 대통령 네. 거론되는 후보들이 다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구에도 지금 출마를 하고 있죠. 우리 대구 수성갑도 있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광진구월도 있고 서울 네. 그리고 이 경남 양산을의 김두관 후보도 후보가 있고요. 여당의 차기 대선 예.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직접 출마하는 후보가 뭐 5-6명 정도 그리고 출마는 하지 않지만 이번 총선 전국에서 관련된 광역단체장까지 포함하면 대략 7, 8명의 차기 대선 후보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사실상 차기 대통령을 결정한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네. 그래서 대구 수성갑을 주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대구 경북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것이 예.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올라갔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 일치 여부 또 두 번째로는 김부겸 후보가 자기 대선 후보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얼만큼 힘을 실어주느냐, 힘을 실어줄지 여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대구 경북 지역은 정권 심판이 부각돼 있는 지역입니다. 예.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날지 정말 못 살겠다 바꿔보자는 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날지 아닐지 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대구 수성갑을도 마찬가지인데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았어요. 그것은 사전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지역의 특징은 적극 지지층이 많이 갈 수도 있지만 뭔가 범상치 않다. 이런 분석까지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요, 여야가 공히 선정한 총선의 격전지는 어디인지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야 격차가 5%포인트 미만, 일단 이내를 뭐 이렇게 접전지라고 하는데, 그렇죠. 한 1% 미만이 되면 예. 이제 초접전지라고 예, 그렇죠. 하고요. 이게 한 60, 70군데를 서로 꼽았어요. 이게 보니까 253개 지역구 중에서 60, 70개 정도면 거의 20% 넘는 네. 그런 수치인데 서울 지역에서는 유독 을자가 들어가는 을 지역구가 많네요. 광진을, 송파을, 동작을, 중성동을 지역이 여야 모두 접전 지역이라고 꼽은 지역인데 일단 광진을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송파을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송파을에는 민주당에서는 중진 최재성 의원이 후보로 나섰고 배현진 후보가 통합당에서 나섰는데 이미 두 후보는 2년 전에 붙었습니다. 네.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붙었었던 것인데 당시에는 최재성 후보가 상당히 이제 큰 격차로 네. 당선이 되었고 배현진 후보는 득표율이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정치 신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도 사실 뭐 그렇게 이제 주목되지는 않았던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나온 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두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배현진 후보도 상당히 이제 네. 경쟁력을 이 지역에서 보여주는 흐름을 보이고 2년 있어서 전과는 사뭇 다른 수치더라고요. 양상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뭐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이제 중진 인물들,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최재성 후보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이잖아요. 네. 아마도 당선이 되면 다음 전당대회 당대표로도 나갈 것 같은 정도의 이제 위상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경쟁 구도를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재성 후보로서는 어쨌든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내세워서 이제 지역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유권자들의 소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배현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역이 부동산 이슈가 매우 이제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어쨌든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서울 수도권 등에서 미래통합당 보수 후보들이 좀 강세를 보이거나 경쟁력을 보이는 곳들을 보게 되면 고양이라든가 이런 송파을, 그다음에 분당, 용인 이런 데 지역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부동산 이슈가 상당히 핫한 곳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역 유권자들의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요인이기도 한 것인데 그래서 네. 배현진 후보의 공약들을 보게 되면 종부세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여당 후보에 대한 이제 이런 지역 개발에 대한 선호가 높을지 아니면 그런 이제 부동산 이슈로 인해서 이 지역의 유권자들의 재산권을 이제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 이런 것이 더 크게 작동하여서 미래통합당의 배현진 후보로 표가 모일지 막판에 아직 네. 표심을 정하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바라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울뿐 아니라 또 이번 선거 승패를 좌우할 수도권 중에서 저는 인천 남동갑도 관심을 모으고요. 고양정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이용우 후보와 김연아 후보가 맞붙게 되는데 인천 연수를 좀 여쭤볼게요. 인천 연수리 사실 민경욱 통합당 후보가 현역 의원인데 공천 과정이 워낙 시끄러웠습니다. 네. 또 우여곡절이 있었죠. 탈락과 네. 재공천과 이 과정 자체가 워낙 시끄러워서 소위 말하는 기사 회생을 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정의령 후보가 그리고 정의당에서 이정미 후보가 또 나서면서 네. 이른바 여권의 단일화는 실패하고 완주까지 앞둔 상황입니다. 이 네. 지역의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기도 상당히 팽팽하죠.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지금은 2강 또 1중 야근 이제 군수 후보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지역에서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정당 지지율, 그다음에 인천 전 지역에 지금 사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또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인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형의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지형이 강했다가 또 진보 지형이 강했다가 이렇게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인천 지역은 대체적으로 이 민주당 또 강세로 그렇게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광역단체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네. 지난 지방선거 때의 지역 내에 지역적 영향력도 충분히 작동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죠. 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정당 지지율은 출마한 후보들의 기초 체력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 결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천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좀 보수표에 조금의 또 균열이 일어났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송도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보수 정당의 기반이 상당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까지 본선거일의 투표일까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단일화는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일화라는 것도 인쇄 용지가 인쇄되기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지 효과가 한다든지 있다. 예. 또는 적어도 사전 투표 늦었다면 사전 투표 이전에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와서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사실 그것이 선거판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겠죠. 예. 이번에는 저희가 충청권을 많이 못 따라서요. 네. 충청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충청권 보면 충남 공주부여 청양 지역을 접전지로 여야 모두 꼽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서는 여야 후보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후보 전 의원이죠. 그리고 통합당에서는 정진석 후보 현재 현역 의원입니다. 그 원내대표를 지냈죠. 네. 네, 그래서
중량감은 뭐 둘 다 이제 있는 상황이 두 분 다 있는 상황이긴 할 텐데요. 이 공주, 부여, 청량은 이제 지역구가 이렇게 합쳐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박순일 후보가 공주에서 이제 의원을 하긴 했었는데 두 사람 다 공주 지역을 이제 연고로 고향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지역이 이제 충남에서는 지역지에서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충남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 공주, 부여, 청량이 있는데 부여라고 하는 곳이 이제 보수에서 우리나라 보수에서 상당히 어쨌든 존재감을 보여왔던 JP. 예, 이제 그러니까 이 지역을 근거로 해서 그렇죠. 8선인가요까지 이제 9선인가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청량이라는 것은 공주나 부여에 비해서는 인구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 대선에서 1위한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였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보수 보수세가 성향이- 센 예.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보수 지역의 뭐 본산이다, 성지다 이렇게 불리긴 한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두 후보가 상당히 이제 정진석 후보, 보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 구도를 보이거나 또 박수현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이 세 지역 모두 다 지방자치단체 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간 측면이 있어서 과거와는 또 변화되는 흐름들이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어쨌든 중량감이 있는 정진석 후보에 대한 선호도 지역 연구에 따라서 상당히 높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또 여당의 또 이제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던 인물에 대한 현 정부와 가까운 또 상당히 현 정부에서 힘 있는 나름 실세의 인물로 인식되는 후보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맞붙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충청 지역에 지금 팽팽하게 지난 총선에 보게 되면 여야가 반반씩 나눠가는 구도였는데 이런 기울기가 또 흔들려질지 여부가 네.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충청권이 대체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 왔어요. 네. 20대 총선 때도 보면은 그 당시에도 뭐 새누리당이냐 또는 더불어민주당이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던 것이 이른바-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것이 이제 이해찬 예. 전 대표인데 그렇죠. 세종시에서요. 근데 예.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이 특히 이제 대통령 지지율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도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공약이었죠. 그렇죠. 지금처럼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서 사실상 충청 지역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의 평가 투표 성격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후보로서는 조직력을 상당히 가동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발휘가 될지 지금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율도 그렇고 본선거율 투표율도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후광 효과가 있는 박수현 후보 또 조직력을 총동원해야 되는 정진석 후보 얼마만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이 더 강하게 발휘되느냐가 중요해 보이는 것이죠. 정진석 후보는 워낙 뭐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사왔던 후보고 박수현 후보는 청와대 대변인 지내면서 이른바 체급을 키워서 지금 둘이 대결을 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번 대결의 어떤 결과 정말 눈길이 많이 갑니다. 예, 제가 호남 지역은 이번에는 민주당 바람이 굉장히 거셀 것이다. 지난 4년 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목포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 김원희 후보 그리고 민생당의 정치 구단 박지원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윤소아 후보 이렇게 3파전이 형성이 되면서 이 경합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모으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뭐 미디어에서 또 우리나라 정치에서 상당히 이제 지금 이제 중량감을 보여온 이제 박지원 의원이 사실은 이제 지금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록의 박지원 의원이 다시 당선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김원희 후보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했었고요. 네. 또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나름 정치권에서는 또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긴 하고 예. 젊은 인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김원희 후보의 어떤 패기 이것과 박지원 의원의 관록 이게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진 후보들이 어떤 선거를 잘 치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후보들 중에서 누가 과연 일을 제일 잘할까라고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중진 후보들이 상당히 선호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할 테니까 그런데 그 후보를 중진 후보를 계속 일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사람을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이 접근하게 되면 그 중진급들이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화에 대한 목포 시민들의 이제 아마 욕구도 있을 그런 상황이긴 할 텐데 그런 이제 변화에 대한 이제 뭐 요구들 이런 것들을 박지원 의원이 본인의 어쨌든 의정 경험들 통해 가지고 얼마나 방어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지역은 동정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지금 꺼내던 카드가 박지원 후보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이 내가적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다 진보 진영이기 때문에 예. 정의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를 안 가져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각자 도생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원희 후보는 본인의 경쟁력에 플러스 알파가 대통령의 지지율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박지원 후보의 경우에는 정치 구단이라는 것 그리고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본인의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목포는 항구다가 아니라 목포는 지원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또 피로감도 있어요. 또 세대 교체에 또 요구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40대, 50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꺼내던 카드는 일종의 언더독 이펙트예요. 동정론입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얼마만큼 작동될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과 후광 효과가 얼마나 될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가 후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요.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 거의 27%에 달하는 사전 투표율에다가 거소 투표도 있고요. 또 재외 국민 투표까지 다 포함하면 일단은 이 투표들은 내일 있을 방송사 출구조사 집계에서는 제외되는 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출구조사 결과가 최소 4분의 1 이상은 제하고 집계가 될 텐데 과연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느냐? 출구조사 결과를 봤을 때 그 결과가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참 그렇죠. 여러분 민감한 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선거 예. 출구조사의 예측력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왜? 첫 번째로 이거는 투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투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표 유권자가 아니라 투표자이기 때문에 일단 본 선거일에 연령대별, 지역별 네. 그리고 남녀의 이 투표 성향을 그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전 투표를 했던 유권자하고 본선거일 투표를 한 유권자와 성향이 다를 수가 있겠죠. 네네. 이것까지 감안해서 그동안 쭉 축적되어 왔던 사전 투표 분석을 해왔던 노하우가 여기에 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해외 재외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기법으로 추가돼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것을 통해서 최종적인 예측치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 만큼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는 건 부담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또 선진 기법을 통해서 상당히 예측도가 높은 네.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예. 있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윤희영 센터장님께서 출구조사의 정확성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우려되는 것은 지금은 이번에 한 72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네. 상당히 많은 비용 들어가긴 하는데 이건 좀 투표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매 5번째 사람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를 접촉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지금 코로나 위험에 때문에 이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오차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어떻게 이제 개선돼야 될지 아니면 해소돼야 될지 여부에 따라서 정확도 여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집으로 꾸며드린 이슈 폴폴 배종찬 소장, 윤희영 센터장 말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